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는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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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입을 오밀고 그래요? 웃으려고. 웃어야죠.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거네. 웃어야죠. 아니 구독자분들이 늘 김민아 평론가 웃는 모습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뭐 알 수 없지만 뭘 기대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아니 웃는 것만 봐도 기분 좋을 수 있으니까. 싸우는 걸 기대하는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네. 구독자분들이 우리가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보고 전해드리는데 몇 시에 일어날까 저 사람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김민아 평론가 몇 시에 일어나요? 궁금하실까요? 아 그런가? 아 궁금할까? 저는 뭐 4시에 일어나고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기 듣고. 아 4시에 일어나? 네, 뭐 그럼 먹고 살려면 뭐 네. 그럼 게임하다가 그냥 밤을 새고 4시에 그냥 4시부터 신문 보고 일하고 낮에 가가지고 집에서 잠자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과거에 그러니까 4시부터 일어나던 거는 이제 그게 아침 브리핑 방송 이런 것을 맞아요. 제가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그 6시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아 그건 진짜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건 진짜 4시 전에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 네. 6시에 방송을 하려면 그게 그래서 그 방송국에 그 라디오 관련 부서에 제가 제일 먼저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회사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을 때 소속도 되지 않아 있는데 그 문을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막 준비를 하는데 아침 브리핑 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기에 차라리 그냥 밤을 새고 낮에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낮에 뭐 별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봤더니 좀 안 돼요. 삶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좀 적게 자더라도 일단은 밤에 자고 네.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된다. 잠깐 낮잠을 자는 뭐 그런 것이 있더라도 맞아요. 네. 뭐 큰 일이 있지 않으면 네. 밤에 자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이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원래 밤 프로를 하다가 갑자기 새벽으로 왔잖아요. 어느 순간 새벽 5시면 눈이 떠져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때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뭐 미칠 일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이 왜 그렇게 새벽형 인간이 돼버려가지고. 제일 답답한 거는 주말에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네, 그때도 눈이 떠져요. 그렇죠. 이제 잠을 많이 자야지 이제 나름대로 결심하고 잠이 드는데 그래도 막 6시, 7시에 눈이 떠집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혼자서 나갔다 들어갔다가 책상에 앉았다가 참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새벽잠 설쳐가면서 눈 시뻘게 가면서 찾은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최대 정치 이벤트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남일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기대했던 만남입니까? 만났어야 하는데 안 만났던 거고요. 지금 2년 차가 아니죠. 이제 거의 3년 차 들어갔고 만 2년이 다 돼가지고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만났다가 그냥 산통 팍 깨져가지고 한 번도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만나서 뭐라도 하는 모습을 기대하니까 도대체 그 회의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올라갈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뭐 의제도 의제인데 총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마음이 태세가 돼 있는 거냐. 또 국민들은 뭘 기대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신문에 좀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윤 대통령이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국민들도 그동안에 뭐 너무 불통이고 뭐 독선적으로 뭐 나만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겠지, 좀 바뀌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국민의힘 모두 발언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저도 사실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뀌겠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전망도 하고 그랬다가 좀 창피당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그래도 바뀌려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의 악마는 안 바뀔 거야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평론가는 네. 안 바뀐다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바뀌어야 된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 아,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그냥 유튜브니까. 여기서는 TV 나가서 네, 그렇게 얘기해도. 속마음은 사람 한번 바뀌기는 그 사람이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또 좀 평론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직업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뀌어야 한다. 네?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바뀌게 네.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를 당할 일은 아니다 이게. 아, 네. 알겠습니다. 위로로 받아들일게요. 근데 바뀔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손 놔버렸다고 하는 조선일보. 뭔가 좀 살짝 기대가 다시 생긴 것 같은 느낌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기대도 있겠지만 어떠한 절실함도 있겠죠. 네. 아, 그렇죠. 자, 저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일면 머리에 정치하겠다는 윤, 그 앞에 쌓인 난제, 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정치하겠다고 윤이 말했다. 이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한 거야? 군림한 거야? 통치한 건가? 근데 정치하겠다고 자기가 말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내기만 하고 뭐 정치는 안 한 겁니까? 하여튼 이 기사가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예, 이 기사가 이제 내용을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왜냐하면 뒤에 또 얘기할 거여서 네, 맞아요. 중요한 다른 내용은 정치하겠다는 발언을 그렇죠. 윤 대통령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게 진짜 자기가 정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언제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직후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 사람들은 사표를 냈는데 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윤 대통령의 정치하는 대통령 언급을 두고 여당의 40 총선 참패를 계기로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런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그동안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합니다. 무슨 각성이야. 참, 난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국무위원 앞에서 말 줄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 뭐 어떤 날은 근데 좀 우리가 어떤 날은 뭐 새롭게 결심을 하기도 하고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정말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이제 에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많은 결심과 많은 좌절과 많은 실패 또 다시 결심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걸 일면에 썼다 조선일보가 그것은 뭐냐 지금 영수회담 할 건데 그렇죠 영수회담 할 건데 대통령은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걸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이걸 촉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당신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영수회담 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도 만나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걸 계기로 국민들에게 뭔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리더십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다 이게 사실은. 그 제가 지난번에 용산 유치원 얘기했잖아요. 계속 키워나가는 대통령인 건데 임기 중반이 다 돼가는데 다 크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요. 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대통령은 최고 정치 지도자란 점에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무슨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슈퍼 검찰총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뭐. 참 글쎄요. 하여튼 이런 말이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오고 이걸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독 구수가 많다고 스스로 자칭 얘기하는 신문이 그냥 이 코멘트를 달아놓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나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날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대통령 앞에 많은 난제가 있다고 조선일보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스타일 변화로 이어질까? 그게 이제 의제나 뭐 영수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화두를 일단 던지는 걸로 여기서는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요. 그걸로 가름을 좀 하고요.
한겨레 신문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민주개혁, 민생 다 잡는 유능함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한겨레 신문이 민주당한테 바라는 말을 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영수회담에 관한 기사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네. 근데 총선에 어쨌든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 대승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소위 말하는 정치학자와 당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앞으로. 네. 그런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일면에 올라왔느냐. 이제는 영수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치. 그러한 역할을 존중해주지 않고 법안을 만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걸 봉쇄해버리고 그런 건데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언론들이 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 이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정 파트너인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향후 정권 교체를 향해 전력 투구할 야당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이런 정치 현안을 앞세워 선명 야당으로 가는 길, 그리고 경제난을 해결할 민생 해법 등을 주도하는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 이건데 네. 아까 정치학자와 당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 민주당에게 나아갈 길을 물어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응답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능함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특검법과 민생입법 모두 민심의 요청이라는 것이다. 가령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검을 해가면서도 그 특검을 지렛대 삼아서 민생 정국을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따라오게 만드는 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묘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의 의석수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작점이 그러면 영수회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진 않은데 예. 오늘 이게 일면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느낌이다라고 제가 이거 지면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저도 김민하 평론가가 저한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역시 김민하 평론가의 분석력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 부모님보다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여기서 네. 매회 이렇게 칭찬을. 네. 아니요, 진짜 솔직한 감정을 얘기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한겨레 신문이 흘린 기사 뒷부분도 제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만 불통정권이란 비판을 받아온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지적을 하면서요. 이관우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고작 0.73%포인트 차로 이긴 윤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100대 0의 정치를 펼친 결과가 총선 참패다.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면 지지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된 여야의 지형은 민주당의 정치적 묘수를 발휘할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석인 조국혁신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한 소수 야당이 존재하는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의 자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내내 여야가 양극단의 평행선을 달렸다면 대선까지 향후 3년 동안 민주당은 최대한 여당 이탈표를 설득해내며 전국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변화도 계속 민주당이 견인해내면서 하면 훨씬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한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하는 대통령이 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진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한겨레 신문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을 통해서 좀 더 리더십 있는 정치, 수권 야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선명 야당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생과 개혁 두 마리의 토끼 다 잡아야 한다. 네. 네. 근데 디테일한 점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서로 시각 차이가 샥 하고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의제는 민주당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사실은 보수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런 것을 궁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하려면 구체적인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뭐가 수용되고 뭐는 거부될 것인지 등등을 이제는 막 전망을 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신문들이. 맞아요. 저 조선일보 사면요. 자,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청구서부터 들이민다. 좀 제목이 그래 좀 보면. 네, 뭘 들이밉니까 또? 확 들이밀면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청구서랄 건 또 뭡니까? 뭔 청구서죠 그게? 그 만나달라고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는데 뭘 청구서를 들이밀어? 아, 총선에서 승리한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뜻일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 이렇게 쏙 청구서. 제목이 이렇게 쏙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1인당 전 국민 25만 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의제에 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제와 관련돼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22일 오늘이죠.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하고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서 시기와 의제 등을 두고 협의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최우선 의제가 민생 문제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 동안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의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양측이 충돌할 거다. 윤 대통령이 현금 살포식 지원에 부정적인 만큼 대상을 일부 축소하거나 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25만 원을 뭐 20만 원이나 1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전 국민에서 뭐 부자들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19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뭐 80% 아니면은 뭐 중위소득에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이게 이 관계자라고 하지만 좀 이따가도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용된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 관계자잖아요. 근데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 중진 의원 또 다른 뭐 관계자 등등이 각종 신문들에 나오는데 목소리가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양보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좀 양보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의제마다 쭉 갈리는데 신문들이 그 중에서도 좀 입맛에 맞는 걸 쓰기도 하고 이랬겠죠. 네. 감안하고 들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 만남이 사진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도 조금 양보하고 대통령실도 국민에게 뭐라도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이 관계자는 민주당 측 요 관계자의 생각인 것이죠. 이 관계자는 이러한 이제 용산의 어떤 절충안 이런 것들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이걸 민주당이 일부 수용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과 전세 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 등은 이 신문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썼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안 쓰고 큰일 나겠네. 징계줘야 되나? 징계줄 데가 없어서 신문은. 그러니까 신문은 방심위의 대상이 아니어서 네. 이 최상병 특검법 등을 의제로 던질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강성 성향 인사들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그러나 오랜만에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의제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여당 내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신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여드릴까요?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시죠. 자, 민생지원금, 최상병 특검. 그 아마 두 가지가 제일 그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 대통령 협치 관함자 일면에서 이렇게 보도했고요. 중화면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받아야 풀리는데 받자니 부담, 25만 원 카드 고심 깊은 용산, 이렇게 해서 일면 기사를 흘려가지고 지금 3면에다가도 기사를 저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뭐 일면 기사 내용은 지금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뚜렷한 성과 없이 이번 회담이 회담이 성과 없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면 냉각 수준을 넘어 극단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회의 테이블에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참호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특검 법안 등 야당 의제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가늠할 것이다,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물밑 조율을 양측에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당대표실하고 민주당 측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지금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회담이 6년 만에 이루어진다. 마지막 회담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회담이 한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담이 성사되면 첫 회담이란 상징성을 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22대 여소야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 야당 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위기 속에 야당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연속 과반 의석을 쥐게 된 국정 책임 세력으로서 수권 능력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최우선 의제로 민생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고리로 협치를 언급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오를 것도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상황 관리에 대한 의견 공유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금 이번 회의 테이블이 정례화되거나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상들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상황에서 우호적 관계를 야당하고 마련하면서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수권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고리로 협치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 일부 전환을 얘기하고 야당은 그것을 고리로 해서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 의제에서는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이슈가 많아서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이. 네. 그게 민주당이 제1의제로 꼽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야 충돌은 벌써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네. 근데 경향신문이 보는 이 어떤 논쟁의 요 구도는 아까 이제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랑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민생 이슈에서 대통령실은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에서 도출된 입법 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협조를 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법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민생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앞서 말씀드린 25만 원 얘기, 요걸 어떻게 절충할 건지, 요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다, 요걸 전망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본다. 네. 요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의 6개 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가령 여당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협치 인식을 확인한 다음에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 대결 구도로 회귀를 하게 되는 데다가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총선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부상한 상황이어서 재표결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국회로 돌아갔는데 이탈표가 많으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 치명적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최상병 특검법을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인식이다라고 여기는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것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온도차가 있어서 최종 의제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예. 의제로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 친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본적으로 만남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 게 앞으로 좋고 그 전제는 신뢰다.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대화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온도차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선일보하고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신문 이렇게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뭐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같은 경우도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있잖아요. 그 생중계된 거 거기서 뭐 포퓰리즘은 마약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사실은 그걸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야당을 왜 비판했던 거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만에 그 받겠습니다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개발 공약 수백 쪽씩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25만 원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데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가 봐요. 돈 주는 거 되게 싫다. 왜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내가 낸 돈을 왜 다른 사람한테 줘? 이거 퍼주기야. 뭐 그런 약간 보수적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그쪽에서 바라볼 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안전벨트 꽉 매고 뭐 하든가 말든가. 그 뭐 알아서 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오래간만에 조선일보가 뭐라 그럴까요? 요렇게 해. 라고 윤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잠깐 네. 이제 약간 이 퇴로를 마련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한국일보 보도가 한국일보. 제목이 대통령실 25만 원 지급 논의 여지, 최상병 특검 등은 불가론 요 대목인데 예. 여기서 25만 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표가 요구해온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이다라고 써 있지만 반면 대통령실은 정해진 건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과 이 대표 두 분이 결정하실 문제이다. 이 소위 말하는 25만 원 문제에 대해서 면서도 우리가 무조건 현금성 지급은 안 된다 혹은 된다고 가타부타 결정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대목을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표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한 뒤에 곧바로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굳이 뭐 그때 거꾸로 또 해석해가지고 또 마사지를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찌됐든 이 얘기를 근데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얘기를 한 바 있으니까 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뭔가의 절충안을 뭔가 마련하는 수순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네,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25만 원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민주당이 세게 밀어붙였을 때 거기서 의제가 틀어져 버리면은 그냥 산통 깨져 버리는 거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되니 주고받는 게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잘 잘 안을 만들 거냐가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뭐 인사 문제를 받으라는 등 뭘 제시를 할 거 아니야 카드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이제 주로 인사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뭐 특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정도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이 깊다는 거를 전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 팔짱 끼고 있었던 조선일보가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좋은 안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안을 사설로 이렇게 툭 하고 던져줬어요. 그렇죠. 예, 사설 제목이 전 국민 25만 원 아닌 서민용 민생 패키지 마련해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돈 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이거 우리 보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철수 지금 뭐 의원도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거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절충안이.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논리가 나름대로 논리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하려면 빚을 내야 된다. 이미 올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29조 원을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될 만큼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어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맞지 않다. 현금을 뿌리는 것은 급등하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 국민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고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아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펴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민생 지원 방침을 밝혀왔지만 국민 피부에 와닿게 민생을 챙긴다는 신뢰를 주지 못했다.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24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었고 총 240개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도 내렸지만 이름만 민생이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의료개혁 및 지역 의료 강화 등 국민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대 정책이 상당수다. 농림부에 맡겨놓은 물가 관리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무리한 돈풀기를 설득하고 저지하려면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대책 등 타깃을 세분화한 핀셋형 민생 대책을 추려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민생 대책에 대안을 갖고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민주당 요구 중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렇게 카드 들고 나오면 우리는 민생회복 패키지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요런데 타겟팅이 맞춰져 있는 어떠한 뭔가의 민생회복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물가 관리 관련된 어떤 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얘기는 요걸로 하시고 대신에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특별법 네, 요거는 특별법. 용산이 받고 또 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요것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독인 개긴인데 25만 원 지원금은 이건 세금에서 주는 거야. 이거 25만 원 현금성, 이거 포퓰리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환대출도 되고 정책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거는 우리가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현금성 지원은 싹 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은 다 주는 건데 정책자금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대환대출 확대를 하면 그냥 그거는 사실 되게 웃기는 게 빚 돌려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냥 그걸 패키지라고 내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 그게 맞나? 그럼 저 감세는 그러면 왜 그동안에 찍소리 안 했어? 되게 웃기는 그게 보수의 정체성이다.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대로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건데.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협상을 하고 절충화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거는 또 그동안은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또 그건 또 하라고 합니다. 또. 그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는 하여튼 앞서 일면에서 봤던 정치하는 대통령이 나름대로는 이런 거다라고 조선일보는 코치를 하고 있다. 이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설은. 글쎄, 정치하는 대통령이 이런 모습인지는 하여튼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에서는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 보시면 윤이 회담 민생협의체 열고 최상병 특검 매듭 짓길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윤 대통령하고 만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제가 오를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제안 후 이틀이 지난 21일까지 양측은 회담 일시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실 이러다가 그냥 깨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경향신문이 짚고 있어요. 그동안 쌓인 불신과 산적한 현안들을 감안하면 돌다리 두드리는 듯 일시 형식 의제를 조율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 기대가 쏠린 현실을 감안해 늦지 않게 확정 공개해야 한다. 행여 조율 과정에서 억울해진다면 그 실망감은 여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구체적인 회담 성과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서로 할 말만 하고 마는 회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6년 전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회담 당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국이 더 경색됐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생각하는 어떤 합의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 정의 참여하는 민생정책협의체는 첫 번째로 검토할 만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틀어막고 시행령 통치로 무시하던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대결 정치와 국정 난맥 해소 전기로 작동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필요성 또한 분명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로 국민들의 경제 민생 불안감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장밋빛 총선 공약들은 적고 세수 펑크 대책도 세우고 야당이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재정으로 풀 현안들을 논의하기 바란다. 대화와 타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면서 여기 사설 제목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최상병 특검 문제를 비롯한 특별법 얘기를 언급하는데요. 국민적 의혹과 요구가 커진 최상병 사망사고 특검과 전세 사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 런정섭 사태에서 보도 틀어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정 신뢰와 동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당장 국회 표결이 다가오는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6당의 특검법 수용 촉구 회견에서도 보듯 총선 민심을 생각하면 야당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하고 이 대표도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화답한 덕담이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민생협의체와 최상병 의혹 해소 합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생협의체 만드는 것, 상설화하는 것,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된 거는 반드시 합의해라. 두 개는 꼭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최소한이다. 마지노선이다. 그럼 조선일보는 다른 거 이렇게 제쳐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세사기 특별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그 자금 지원하는 거, 상공인들 그리고 대환대출 해주는 거 크게 세 가지 얘기해주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생회복 패키지나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뭉쳐가지고 다시 던져가지고 야당하고 협상해라. 요 정도 수준을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코치하고 있죠. 뭐 잘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과거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 6년 전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만났을 때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담이라고 할 만한 회담을 그거 한 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만나자고 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난 다자회담은 싫어. 나는 둘만 만날 거야. 그러다 안 만날 거야. 그래서 계속 못 만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만남이 성사됐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합의도 없이 그냥 헤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더 전국이 경색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문들이 이때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나 그때 얘기를 자꾸 언급하면서 뭔가 좀 더 딜할 수 있거나 협치를 하는 모습 보여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사례로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일보의 경우에 한국일보의 경우에 3면 보여주시면 네. DJ 이해찬과의 의약분업 합의, 노 대연정 퇴짜마자 당 반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 자체는 이제 아주 과거에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영수회담했던 이런 사례들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시간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언급된 것만 저 제목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정권 중 영수회담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권인데 8번 했거든요. 네, 맞아요. 2000년 6월에 의약분업 문제로 발발한 의료대란과 관련돼서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하고 영수회담 갖고 예정대로 의약분업 실시하되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을 한다라는 합의를 이뤄내서 양자 담판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낸 영수회담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라고 이제 회자가 되는 그런 사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대통령이 여당 총재고 그래서 야당 당수하고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부터는 당정 분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2005년 9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단독 회동을 했지만 이거는 실패한 영수회담의 대표 사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표한테 대연정 러브콜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앞으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가운 반응이어서 영수회담은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여파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사실은 그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번 회담이라는 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례만 딱 놓고 봐도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가 가닥이 나오는 거죠 사실. 하여튼 양쪽 다 부담스러운 회담이 될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신문들이 일치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또 조언을 한 신문이 있잖아요.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가 칼럼을 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 윤 대통령한테 이걸 쓴소리라고 해야 되나? 조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쫙 한 칼럼 내에 윤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에 대해서 마지막에 쓴 문장은 이래요. 중간에 그 부분은 그 김민하 평론가가 좀 더 소개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으면은 중앙일보를 찢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찢어버렸을 수도 있어. 너무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주 뒤에 가시 같은 내용, 진짜 열받만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단락에 있는 부분 아래쪽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여소야대지만 야당을 파트너로 활용하면 수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비슷한 조건에 노태우 정부는 내치와 외교에 모두 성공했다. 정성을 다한 협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이 요 문구에서부터 나온 건데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라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걸 윤 대통령이 잘못 처리했고 이걸 아주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잘된 일이지만 황금 같은 지난 2년의 국정 동력 손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대화 안 했다. 기분이 나쁘죠 이 글이. 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총선 참패 엿새 만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나온 대국민 메시지도 실망스러웠다. 4시간 뒤 참모들이 전해준 죄송하다는 표현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신승리의 초현실적 세계에 머물고 있었다. 정신승리했다. 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야당을 거칠게 공격했다. 포퓰리즘 파이터였던 윤희숙 의원조차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총선에서 낙선해 수도권 민심을 체험한 그는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허물어서라도 한계에 몰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네. 지혜로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누가 대통령의 눈가기를 맡고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한간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탓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윤 정부의 국정 성과를 알리지 않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자기 장사만 한 것이 총선 패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실상과는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출국, 대파 875원 논란은 모두 용산발 대형 악재였다. 용산의 내보원 손도 끝이 없다. 대국민 메시지 작성 과정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공식 라인이 배제됐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를 흘린 것도 비선 실세들이었다.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에 결정한 뒤 관저에만 다녀오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한다. 관저 정치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 관저 정치라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최순실 사태 그때 국정농단하고 비교가 될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니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직후 지지율 25%보다도 낮은 23%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 용산에서는 직언하려면 직을 걸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심없이 쓴소리를 한 원로나 친구는 연락이 끊어진다. 예스맨이 득세하고 용산 3적, 6적, 8적 리스트가 떠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용산 3적, 6적, 8적 리스트는 뭐야? 이 뭐 소위 말하는 그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선을 정리하고 참모들의 쓴소리를 권장하고 경청해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정당 정치에서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야당을 무시하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은 무겁게 다뤄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둘러싸고 용산과 검찰 수뇌부는 갈등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하고. 국민 다수도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한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입시 비리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 수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헌법 11조 1항에 명시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근대 문명 국가의 대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몸을 낮춰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야당을 파트너로 활용하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등등등. 네, 그러면 진정으로 강해진다.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왕 앞에서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같은데? 확실한 건 이하경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면 연락은 끊겼을 것이다. 네. 이 글로 연락은 끊겼다. 어찌됐든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연락이 끊길 걸 각오하고 조언을 한 중앙일보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조선일보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윤 대통령의 이 말했다는 발언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윤 대통령이 할까도 영수회담 뭐 결과 지켜보면 알겠지만, 근데 윤 대통령 앞에 굉장히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놓였어요. 아까 그 조선일보 일면 또 보여주시면은 네, 일면 또 보여주시면 제목에 있어요. 다시 한번 주목을 하시면 네, 정치하겠다는 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앞에 쌓인 난제. 그 난제가 뭐냐?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윤의 오찬 초청에 한동훈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하는 내용들은 아마 어제 오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이유로 만남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남을 미뤄놓고 20일에 그 다음 날에 자신의 20일 밤에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찬회동 제안받은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거절 이유를 또 밝혔어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께 지금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한동훈을 어찌하리요?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찌하리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네. 일면 기사를 잠깐 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일면 기사에도 그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을 어렵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만시지탄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대화에 나설지 지켜봐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취임 후 한 차례도 회동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선일보의 이 기사 오명 기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안 만난다고 하니까 안 만난다고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불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밥이나 먹지 해서 불렀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파요. 안 온다. 그러면 정말 아파서 안 오는 거냐. 이 기사에 보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글 올렸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불렀는데 안 갔습니다라고 한 것도 제가 볼 땐 다른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각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지 취재에 따르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 따르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밝힌 거여서 이 배경이 뭐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대구시장 만나가지고 16일 날 만났고 그렇죠. 김한길 국무총리 인선에 제안도 받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전후 맥락에서 계속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그 밥 먹는 자리에 가야 돼?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기사에 오늘 기사에 다 나옵니다. 조선일보 오면 동아일보 사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배신자라고 하는 걸 윤 대통령이 공감을 했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 말을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난 윤 대통령 배신할 수 있어. 난 국민만 보고 가겠어. 정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더러 배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것은 용기야. 내가 총선 때 한 거 대통령 배신한 게 아니라 용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다가 지금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데 아까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학영 칼럼 찍고 싶었다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는데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 사면 보여주십시오. 총선 패배 책임 윤한 갈등 재분출 한 배신자론 나온 뒤 우창 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거예요. 1, 2차 윤한 갈등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김건희 명품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종석 호주 대사 문제로 얘기했었잖아요. 동아일보가 그 총선 앙금 참패 책임을 둘러싼 윤한 3차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3차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운 대목이 또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 마지막에 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보고 당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편 챙기는 거잖아요.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는 각을 세우면서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갈등과 항쟁이 되는 어떤 가닥이 잡히는 거고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조선일보 6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까지 얘기해야죠. 마지막으로. 네. 이것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까지 얘기해야죠. 예. 네. 거기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몸푼 오세훈 제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 여당 낙선 당선자 잇따라 만나라고 돼 있어요. 윤 대통령도 안 하는 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윤 대통령 받을 준비하고 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낙선자 당선자들 만나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가 했던 좋은 정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당에서 채택을 안 해줬다. 쟁점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 이거는 여당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 사실 또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 그렇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기 대권 경쟁이 지금 시작된 한동훈 거예요. 위원장은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될까? 이거 3차 갈등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당분간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부글부글하지만 있을 거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사람을 물밑에서 챙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통령처럼 자기가 낙선자, 당선자들 막 만나가지고 이런다. 조선일보의 시선이 자꾸 다른 대권 주자를 모색하는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신다고요? 이렇게 난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만 2년도 안 된, 만 2년이 아직 조금 안 됐는데 윤석열 정권이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다시 거꾸로 해석하면 조선일보가 이제 정치한다고요? 씁쓸하게 이렇게 쯧쯧거리면서 지켜보고 그렇죠. 있는 거네.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이렇게 한번 하는 해봐요. 네. 이렇게 많은 거 잘 어떻게 푸는지 우리는 지켜볼 거야. 또 그렇죠. 안전벨트 메고 지켜볼 것이야. 네. 참 조선일보는 참 재밌는 신문이에요. 우리가 늘 보면서도 조선일보 없었으면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제 앞에 김민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